맥주병인 아내에게 물에 뜨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손을 잡아주고 허리를 받쳐주는 신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둔부를 쓰다듬기도 하고 가슴을 슬쩍슬쩍 건드리기도 했다. 오늘 가져온 책 뭐냐면요. 뿅 어서오세요. 이제서야. 오늘 가져온 책은 처음 보시는 한국 추리소설 걸작선 1편이에요. 한스미디어에서 나왔네요.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책 엄청 많죠. 제가 읽어드리는 책 중에. 여기는 그리고 길이들이 매우 적당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기가 좋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 작품은요. 그 밤은 길었다 라는 이수강 씨의 글이에요. 시작할까요? 외국어 없냐고요? 제가 원래 읽어드릴 때는 한국어를 선호해요. 왜냐면 혼자 읽을 때는 외국어도 상관이 없는데 번역된 거 읽으면 번역한 사람이 작가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왜곡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어떤 그 언어의 특성이 사라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때는 한국어로 된 한국 소설을 읽는답니다. 그 밤은 길었다 예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나의 이름은 김석민이고 37살이다. 은행의 대리를 지냈고 승용차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예쁘장하고 똑똑한 딸까지 하나 두고 있다. 전형적인 중산층인 셈이다. 물론 나름대로 재테크를 하여 약간의 재산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개를 하다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다. 왜일까요?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영혼이다. 나는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뒤늦은 자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내 육신은 차가운 땅속에 묻혀서 썩기 시작했고 아내는 앨범이나 사진틀에서 내 사진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벌써 정리하고 있어요, 남편을. 밥 먹었어요. 밥 배부르게 먹고 왔답니다. 이유는 간단했다. 죽은 사람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으면 자꾸 죽은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아내의 그런 행위를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그런 짓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뭐죠? 아내가 남편을 죽인 걸까요?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의 장례식에서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애절하게 우는 신용을 한 것은 생각만 해도 오장육부가 뒤집힐 것 같은 분노를 느낀다. 사이가 나빴나 봐요. 아내는 지금 화장을 하고 있다. 저녁 시간이었다. 아파트의 광장으로는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보안등과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도시의 일몰, 도시의 낮과 밤이 골목과 거리에서 교차되는 시간이었다. 빌딩가에서는 하루 종일 성냥갑 같은 사무실에서 서류뭉치와 씨름을 하던 셀러리맨들이 쏟아져 나와 덜어는 술집으로, 덜어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아내는 외출을 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베개를 베고 비스듬히 누워 아마 언젠가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참담한 기분으로 쏘아본다. 우윳빛의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바르고 눈썹을 뽑은 뒤
초승달 모양의 눈썹을 그리고 봉긋한 입술에 핏빛의 루즈를 바른다. 그리하여 아내는 밤의 여자로 다시 태어난다. 아내가 누굴 만나러 다니는 걸까요? 아내는 미인이다. 30대 여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무르익어 터질 것 같은 녹익은 몸을 갖고 있다. 아내의 몸에서는 언제나 잘 익은 과일처럼 단내가 풍긴다. 나는 한때 그 냄새를 미치도록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의 몸에서 풍기는 그 냄새에 아릿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문득 여기 이런 말들이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나는 문득 아내의 풍만한 둔부를 만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아내의 육체에 성적 충동을 느끼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저도 당혹스럽군요.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슬금슬금 접근하여 펑퍼짐한 둔부로 손을 가져갔다. 그때 아내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이거는 살았을 때 얘기인가 봐요. 나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결혼한 상대방인데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죠? 뭘 보니? 아내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쌀쌀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회치를 한 것처럼 창백한 아내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어디 외출해? 내 등 뒤에서 풀죽은 딸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외출해는 지금 딸이 한 말이네요. 어디 외출해? 지금 딸이 말한 거였고, 뭘 보니? 이것도 딸한테 쌀쌀맞게 말한 거였네요. 왜냐면 나는 영혼이니까. 그래! 아내도 쌀쌀맞게 되받았다. 나는 그때서야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또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형체가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나는 자꾸 잊어버리거나 혼동하는 것이다. 밤인데 어디 가? 어딜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그러는데? 아내와 딸아이의 대립은 제법 팽팽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죄다 수군거려. 엄마가 바람나서 돌아다닌대.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엄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모르겠어? 시끄러. 누가 그따위 소리나 듣고 다니래? 듣고 다니네. 누가 듣고 싶어서 듣는 줄 알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데 어떡해? 딸아이가 소리를 빽 지르고 문을 쾅 닫았다. 그 바람에 창문이 부르르 하고 울리다가 멎었다. 디테일 봐. 창문의 진동 때문이었다. 나는 가슴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딸아이는 분명히 제 방에 들어가 소리를 내어 올 것이다. 싸가지 없는 년? 그때 아내가 욕설을 내뱉고 화장대의 거울로 얼굴을 돌렸다. 아내의 눈에서 파랗게 도끼가 뿜어지고 있었다. 혹시 바람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떤 이제 돈을 벌러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지 애비를 닮아서 성질머리가 저렇게 더럽다니까. 아내가 혀를 쳤다. 나는 갑자기 아내에게 사례를 느꼈다. 나는 아내의 등 뒤로 바짝 다가갔다. 그때 아내가 몸을 일으켰다. 나도 아내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아내에게서 희미한 살냄새와 함께 독한 화장품 냄새가 풍겼다.
아내가 집에서 입는 주름치마를 벗기 위해 스커트의 호크를 풀었다. 나는 아내의 목으로 두 손을 가져갔다. 희고 가냘픈 목. 피부에는 흠집 하나 없고 그래서 더욱 견고해 보이는 목을 힘주어 졸랐다.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도련한 습격에 놀란 아내는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반사적으로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영혼인데 목 조르는 게 되나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숨이 가빠올 뿐이었다. 아내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입으로는 캑캑대는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아내는 기도가 막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살 속에 손톱이 박힐 정도로 내 손목을 움켜쥐고 떼어내려고 했으나 캑캑대고 괴로워하다가 이내 축 늘어지고 말았다. 아내의 몸은 나를 향해 쓰러지고 나는 아내를 눕혔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마침내 아내가 죽은 것이다. 아니, 유령이 목을 졸라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나는 가쁜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끝났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하는 생각이 뒷덜미를 엄습해왔다. 두렵거나 무서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되찾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내의 둔부에서 주름치마가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 위에 속옷이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안 죽었군요.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존재하면서도 형체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바람은 검푸른 나뭇잎에서 살랑대고 있었다. 초여름이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부유하는 물고기처럼 떠다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갑자기 시장기를 느꼈다. 귀신도 배가 고프다네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내가 음식점이 즐비한 골목을 둔부를 흔들며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골목의 즐비한 음식점들을 곁눈질로 살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골목에서 이런 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혹은 아내와 함께 자욱한 숯불 연기를 맡으며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낸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땅속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는 육신처럼 부질없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과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음식점 골목이 끝나는 모퉁이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2층이었다. 아내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내의 뒤를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아내가 커피숍 구석에서 캐주얼한 옷차림의 사내를 만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질없는 짓거리라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미행을 하고 있죠? 자기는 죽었는데 아내가 누굴 만나나 하고. 나는 연탄재가 쌓인 더러운 골목이나 인적 없는 공원 따위를 도둑고양이처럼 배회하고 싶진 않았다.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모르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존재를 못 알아채도 놀란다네요. 나는 처음에 내가 공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인적 없는 공원이나 어두컴컴한 골목에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의 몸에는 오싹오싹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 나는 공기와 같은 존재였다.
내가 공기와 함께 있으면, 내가 공기 속을 헤엄치듯 떠다니면 사람들은 공기의 떨림, 그 미세한 파장으로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머리끝이 쭈뼛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 경험은 나도 갖고 있었다. 물론 내가 영혼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다. 그러면 괜히 소름 돋는 건 진짜로 그 근처에 귀신이 있다, 뭐 이런 뜻이네요. 나는 언젠가 나무 밑을 걷고 있었다. 지금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귀신의 존재를 느낀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인적 없는 공원의 숲을 걷게 되었는데 갑자기 머리끝이 쭈뼛하고 등줄기로 서늘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나는 그때 살인자가 날 죽이기 위해 공원의 숲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원래 상상력도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은 비교적 자주 있는 편이었다. 밤중에 거실에 나왔을 때 누군가 날 지켜보는 듯한 느낌. 비 오는 날 창밖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까닭없이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내 주위를 돌아다니는 영혼 때문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었다. 놈이 아내 옆에 바짝 붙어서 무엇인가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뭘 그렇게 잘 차려입고 나간 걸까요? 아내는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인 채 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눈꼴이 시릴 정도로 다정한 모습이었다. 나는 갑자기 두 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나에게 언제 저토록 다정한 모습을 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사랑받게 잘 했어야지. 아내는 간간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구김살 하나 없는 웃음이었다. 놈은 아내의 허벅지에 한 손을 얹어놓고 또 한 손은 아내의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아, 진짜 사귀는 사이인가 봐요. 그 손은 아슬아슬하게 아내의 가슴께에 접근해 있었다. 이런 글이었을 줄이야. 아, 차라리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비참한 기분이 되어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왜 죽어서 영혼이 됐어?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저런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내 마음이 찢어진 헝겊조각처럼 너덜너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거 표정 뭐예요? 아내와 놈이 일어섰다. 놈은 차값을 계산하는 아내의 핸드백 속을 재빨리 어깨 너머로 살폈다. 놈은 아내가 갖고 있는 핸드백 속의 돈이 탐난 모양이었다. 무슨 관계야? 그럼 사귀는 건 아니네요.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 남자가 아내의 뭔가를 막 탐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카페도 아내가 계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아내가 물 주고 남자가 창남? 창남? 뭐 이런 건 것 같죠? 꽉 먹고 알 먹자는 수작이겠지? 나는 씁쓸했다. 놈이 아내의 몸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와 놈이 커피숍에서 나와 골목을 걷다가 들어간 곳은 장어 요리집이었다. 밥까지 얻어먹네요. 차도 마시고. 나는 아내와 놈을 따라 음식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렸다. 전에 아내와 놈을 따라 생선횟집에 들어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던 것이다. 아, 예전에도 따라갔었어요. 아내는 상추에 생선회를 싸서
놈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나는 눈이 뒤집힐 것 같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창녀처럼 천박할 수가 있을까? 아니, 자기는 죽었잖아. 죽었는데 왜? 나는 여자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양파처럼 벗겨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으나 나는 이제야 그 실체를 확인한 기분이었다. 재밌어요? 아내와 놈이 그 장어 요리집에서 나온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의 일이었다. 아내와 놈은 술까지 걸쳤는지 눈 아래가 불구스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별빛 하나 없이 낮고 찌뿌둥했다. 비가 오려나. 뺨을 스치는 바람엔 축축한 물기가 섞여 있었다. 이 며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빗발을 뿌리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아내와 놈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느덧 아내는 놈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듯이 그 놈은 껴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다정한 연인, 아니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아, 근데 혹시 이 두 사람 진짜 원래 부부 아니에요? 이 유령 혼자 이상한 사람이라서 자기 아내였다고 막 착각하는 거 아니겠죠? 나는 아내와 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와 놈은 언제나 그렇듯이 저녁을 마치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춤은 또 왜 춰? 그 다음엔 모텔이나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비 오는 거 보니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아내는 단골로 가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뭐 단골로까지 가? 태극마크가 4개나 되는 특급 나이트클럽 피크닉이었다. 나는 내가 영혼이 아니었을 때,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을 때 태극마크가 있는 나이트클럽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아, 태극마크가 있으면 뭔가 인증받은 좋은 나이트클럽인가 봐요. 호텔은 무궁화로 등급을 정하고 나이트클럽이나 캐바레는 태극마크로 등급을 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두웠는지 알 수 있었다.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 전의 일이었다. 국가 공인 나이트.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다. 일요일이나 쉬는 날이면 아내도 함께 테니스도 치고 영화 구경도 같이 갔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딸아이까지 데리고 여행을 했다. 소박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삶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만이라고는 털럭만큼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라고 생각하자. 시든 저녁 햇살이 포플러의 무성한 잎사귀 끝에서 금빛으로 살랑거리는 주택가의 테니스 코트. 젊은 부부가 경쾌하게 라켓을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모습에서 음모와 살인은 분명히 이질적인 풍경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따금 짧은 기합 소리를 내뱉는다. 테니스는 의외로 격렬한 운동이다. 자기네 부부의 옛날 모습이 남보기 어땠을까 생각하는 거죠. 젊은 부인의 등은 오래지 않아 땀으로 축축하게 젖는다. 남자는 가쁜 호흡을 내뱉고 있다.
이따금 코트의 울타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한다. 사람들의 시선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구경하는데 어딜 쳐다보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은 속살이 보일 듯 말 듯한 여자의 짧은 스커트에 머물러 있다. 여자가 코트 바닥에 공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드러날지도 모를 삼각형 속옷을 볼 수 있는 행운을 기대하며 뭐야 더러워! 이거 문장이 왜 이래요? 그러나 그런 행운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테니스를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따뜻한 감동에 젖게 될 것이다. 저것이 부부라는 것이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아내와 나의 다정한 한때였다. 그러나 아내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행복한 평화가 깨어졌다. 수영을 배우면서 누구랑 눈이 맞았어요. 막 수영 강사겠죠? 눈웃음이 아름다우셔요. 감사해요. 자, 이제 평화가 깨졌어요.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죠. 나는 여자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가 당연히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수영 한 번도 안 다녀봤나 봐. 그러나 아내가 수영을 배운 호텔의 수영장 코치는 건장한 사내였다. 아내는 그 사내에게서 수영을 배웠다. 3개월 코스의 주부 수영교실이었다. 고만고만한 또래 주부들 20명이 회원이었다. 여자들이란 얼마나 속물인가? 뭐야? 그녀들은 어여시 남편이 있는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남자 수영 코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애교를 떨었다. 그게 눈꼴신 거죠. 선생님한테 막 애교 떠는 게. 수영교실이 끝나면 다투어 커피나 음료수를 사다가 코치에게 대접을 했고 교습비를 내는데도 또 돈을 걷어서 점심을 사 먹였다. 이거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선생님이라도 저거 다 있어요. 강습비도 내는데 그 막 먹을 거 맨날 갖다 바치고요. 음료 갖다 바치고요. 매일매일. 그 운동 선생님들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휴가를 내서 빠져요. 근데 빠지면 원래 그럼 선생님이 죄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어디 놀러 가시면 그 회원들의 이제 다 돈을 걷어가지고 용돈을 드려요. 100씩 막 100씩 200씩. 그러면 선생님 놀러 가는 게 더 이득 아니에요? 놀러 가는데 일도 안 하는데 막 그렇게 돈 걷어서 막 주니까 여자 선생님한테도 그래요. 똑같이. 점심을 사 먹였다까지 했죠. 그 코치는 품행이 좋지 않은 사내였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놈이라고 편한 대로 불렀다. 물론 놈이라는 그 말에는 아내를 뺏기고 목숨까지 잃은 나의 쓰라린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아니 그래도 이 둘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영 선수처럼 운동을 좀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을요. 놈은 아내에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맥주병인 아내에게 물에 뜨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손을 잡아주고 허리를 받쳐주는 신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둔부를 쓰다듬기도 하고 가슴을 슬쩍슬쩍 건드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추리가 아닌데? 그러자 아내에게서 금방 반응이 왔다. 아내는 놈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까르르 하고 웃었다. 차나 한잔 하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놈이 아내를 유혹했다. 좋아요. 아내의 대답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놈이 아내를 유혹해주지 않았으면 실망이라도 했을 낯짝이었다. 그 다음 수순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와 놈은 내가 숙직을 하는 날을 기다려 서울 교회로 나가 캬바레에 가서 춤을 추고 낯뜨거운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진짜 바람피고 있었나봐요. 남자 죽기 전부터. 내가 아내의 부정을 안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의 일이었다. 아내와 놈이 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낮 시간을 골라 부정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놈과 그 짓을 하고 돌아온 그날 밤에도 나를 품에 안았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아내의 허여멀건 속살에 놈의 흔적을 묻혀가지고 돌아와서도 요조숙녀 흉내를 내며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분노로 머리끝이 곤두선다. 어쨌거나 아내는 부정한 여자였다. 인정. 나는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는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뒤를 밟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서부터 강짜를 부리고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패악질을 하고 달려들었다. 이쯤 되면 나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부엌칼을 들고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아내는 그때서야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물론 나는 아내를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나는 파리조차 죽일 만한 위인이 못 되었다. 아니, 이 문장은 무슨 정해진 문장이에요? 왜 이렇게 똑같아, 여기저기서? 똑같은 문장으로 나와. 아내는 그날 밤 단단히 겁을 먹었던 것이 분명했다. 다음날 아내는 놈에게 달려가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고 나를 죽이기로 합의했다. 근데 이제 남편을 같이 죽이기로 했다는 거는 그 남자도 이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제 보통 그냥 돈만 뺏고 몸만 뺏을 목적이었으면 그쯤 그런 얘기 들었으면 죽이자 막 이런 얘기 들었으면 튀었을 텐데. 더러운 염놈들 같으니. 그날 나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날씨는 음산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처럼 낮고 찌뿌둥했고 삶에 들린 바람은 가로수의 무성한 잎사귀들을 검푸른 빛으로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날은 장모의 생신이었다. 장모의 생신이었대요. 아내와 딸은 아침부터 처가로 갔다. 일요일이었다. 나는 오전 내내 침대에서 빈둥거리다가 오후가 되자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숙직이라는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왔다. 처갓집 근처에 숨어있다가 아내가 나오면 뒤를 밟아 아내와 놈이 만나는 현장을 덮칠 계획이었다. 숙직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아, 일부러 자기 오늘 외박한다고 뻥친 거였네요. 당연히 둘이 만날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았으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다. 나는 처갓집 앞 골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내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차가운 빗발이 뿌리기 시작했고 밤이 왔다. 나는 트렌치코트의 깃을 바짝 세웠다. 아내가 마침내 골목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는 박쥐우산을 쓰고 있었다. 박쥐우산이 뭐죠? 아내는 뜻밖의 처갓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러브호텔이라고 부르는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놈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놈년이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서 뒹굴려면 20분은 좋게 소요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10분도 못 되어서 다시 모텔에서 나왔다. 무슨 일일까요? 모텔 뒷문에서 나와 일부러 그러는 듯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는 또박또박 걷기 시작했다. 마치 미행자를 유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치 자기가 따라오는 걸 아는 것처럼. 아내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탔다. 나는 골목에 세워둔 내 차를 타고 아내가 탄 택시를 미행했다. 아내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 못 미쳐서 큰 길에서 택시를 내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내는 아파트 단지 못 미쳐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차에서 내려 아내의 뒤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골목 저만치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내에게 너무 바짝 접근하면 아내가 눈치챌 염려가 있었다. 아내가 골목 끝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나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섰다. 착각이었을까? 그때 아내가 나를 돌아보며 하얗게 웃었다. 나는 소름이 오싹 끼쳤다. 아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쫓아온다는 걸. 아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달려갔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골목 모퉁이로 달려가지 말았어야 했다.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갈수록 까닭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뒷덜미를 엄습해왔다. 뭔가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나 봐요.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흡인력에 빨려 들어가듯이 단숨에 골목 모퉁이로 꺾어 들어갔다. 내가 머리 위로 강한 타격을 느낀 것은 그 순간의 일이었다. 머리 깡 맞았죠? 그곳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지옥의 무저갱이 있다면 그곳처럼 캄캄했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인가 머리에 강한 타격을 느끼고 고꾸라졌다. 이마로 끈적끈적한 것이 흘러내리고 비에 젖은 흙냄새를 느꼈으나 고통은 전혀 없었다. 근데 생각해보니 싸우지도 못하네. 그 상대방은 그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죽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다. 형사들은 집요하게 내 사건을 수사했다. 나는 타살되었고 금전 문제나 여자 문제가 복잡하지도 않았고 원한을 살 일도 없어서 형사들은 주변 우범자들과 아내를 의심했다. 그러나 아내는 처갓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형사들이 계속 닥달을 하자 못 이기는 채 하고 처갓집 바로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놈을 만나고 있었다고 울면서 진술을 했다. 이것까지 다 계산이 있었네요. 그래서 모텔에 잠깐 들어갔던 거였구만. 그러고서는 뭐 다른 문으로 나왔나요 아까? 아 그러네요. 나올 때는 뒷문으로 나왔네요. 아셨군요. 모텔 종업원들이 아내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다. 모텔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아내가 모텔에 들어온 뒤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 아내가 미인이라 그랬지. 그러면 또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 제법 똑똑한 형사가 뒷문은 없느냐고 추궁하자 뒷문은 언제나 잠겨있다고 대답했다. 설마 그 알바생들까지 그렇게 매수를 한 건 아니겠죠? 이분 집중하게 읽어주시네? 구독을 안 할 수가 없네. 아내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아내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내는 밖으로 나와 나를 유인했다. 아내는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살인자는 아내에게 나를 유인하라고 했다. 아, 청부살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군요. 그 수영 강사가 한 게 아니라. 모텔의 뒷문은 살인자가 열쇠를 복사하여 열었다. 그리하여 아내는 아무도 모르게 뒷문을 열고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다. 수영 코치를 하는 놈도 잠이 들어 몰랐다. 아, 그 코치는 몰랐군요.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그것이 1년 전의 일이었다. 아내는 나의 장례식에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서럽게 울었다. 아, 그래서 미웠구나. 자, 이제 지금 현실로 돌아왔죠? 아내와 놈이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것은 3시간쯤 뒤의 일이다. 아내는 내가 은행에 근무할 때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술에 젖어버렸을 정도로 흠뻑 취해 있었다. 아내도 괴로울 것이다. 아내가 쾌락과 양심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근데 자기가 죽은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쾌락과 양심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있죠. 이 유령이. 놈은 아내를 껴안다시피 하여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냥 놀다 보니 술 마신 것 같은데 괴로워서 술 마셨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모텔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내와 놈을 따라 모텔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놈은 분명히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길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꼴을 보고 싶진 않았다. 나는 아파트에 혼자 남아 울고 있을 딸을 생각했다. 근데 딸은 지금 중딩인데 설마 울고 있을까요? 왠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느낌인데. 내 죽음이 원통하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은 일지 않았다. 처음엔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하고 싶었으나 차츰차츰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던 것이다. 근데 영혼이 어차피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까도. 못해서 그냥 포기한 거 아니요? 나는 영혼으로 존재한 뒤에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인업을 맺게 되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차가운 빗발이 뿌리는 거리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거리는 이미 인적이 끊어지고 차량마저 뜸했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으스스 한기가 느껴졌다. 비바람은 푸슷하게 차가웠다. 근데 이 유령은 진짜 능력 없는 유령인가 봐요. 추위도 다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막 그러면서 분노도 느끼고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감정도 다 느끼는데 문제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그때 아내가 모텔에서 나왔다. 아내는 혼자였다. 망할년! 나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일어섰다. 그래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놈과 헤어져 모텔을 나온 것이 기특했다. 아내가 택시를 탔다. 나는 재빨리 아내 옆에 올라탔다. 아니 유령인데 그냥 날라서 가지 올라타? 그거를? 오늘 밤도 몹시 길고 지루한 밤이었다. 운전사는 자꾸 차 안에 백밀러를 힐끔거렸다. 아, 아내가 예쁜데 이렇게 밤 늦게 오니까 그런가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 아니라네요.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있으면 공연히 뒷덜미가 서늘해지고 머리끝이 곤두선다. 아내는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유령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요, 혹시? 놈을 만날 땐 즐겁고 흐뭇했으나
놈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려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혹시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그 수영 강사 죽여버린 게 아닐까요? 왜냐면 알고 보니 아내는 그 강사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오해를 했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수영 강사가 남편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 복수를 하고 나오는 길이다. 뭐 이런 걸까요? 혹시? 왜냐면 아내는 어쩐지 불안해 보였다. 눈빛은 새침하고 눈동자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공포로 크게 열려 있었다. 아내가 아파트 단지에 못 미쳐 골목에서 택시를 내렸다. 나도 내렸다. 아내가 우산을 펴들고 천천히 골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축을 울리는 아내의 하이힐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다. 뭐야?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비는 어두운 하늘에서 음산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내가 골목 끝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아내가 나를 돌아다보며 하얗게 웃었다. 죽기 직전의 상상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우울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걸 보고 있죠? 아내가 골목 모퉁이를 꺾어 들어가 사라졌다. 왜 이래? 아내가 꺾어 들어간 골목에서 갑자기 아내의 뾰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헐. 야 이년아, 오늘도 그놈 만나고냐?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서방 죽인 년이 큰 소리는? 내가 죽였어? 네가 죽였지. 네 년이 죽여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뭔가 협박을 받고 있죠. 내가 돈주머니야? 걸핏하면 돈을 달라게?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1,000만 원만 해줘. 1,000만 원이 어딨어? 그 핸드백 내놔봐. 왜 이래? 인연이 아직 매운맛을 못 봤군. 사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곧이어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꽉 감았다. 사내는 아내에게 청부를 받아 벽돌로 내 머리를 후려쳐서 나를 살해한 놈이었다. 무슨 살인 청부업자가 그걸 뒤끝이 이렇게 심해요? 다른 살인하면 되지. 아내에게 청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뺏고 있었다. 아내는 놈에게 시달림을 받아 지쳐 있었다. 그러나 지친 것은 그놈도 마찬가지였다. 그놈은 아내가 돈을 듬뿍듬뿍 집어주지 않자 약이 잔뜩 올라 있었다. 무엇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과연 어느 쪽이 쓰러졌을까요? 나는 천천히 골목 모퉁이로 돌아갔다. 아내에게서 핸드백을 빼앗은 살인자가 보안등 불빛이 희끄무레한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헐, 쓰러진 건 아내였죠? 나는 아내를 찾아보았다. 아내는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스커트가 걷어 올려져 함부로 속옷이 드러나 있었다. 머리에서는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고 눈이 부릅떠져 있었다. 목에서는 끄륵끄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비감했다. 슬픔에 잠겨있을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자 목이 메어왔다. 그러게요. 애기는 중딩 애는 아빠가 1년 전에 죽음을 당했는데 엄마도 지금 또 죽었네요. 나는 담벼락에 머리를 짓지으며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영혼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이수강 씨의 그 밤은 길었다 였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인, 쓸데없이 자극적인 표현들이 좀 있긴 했지만 굳이 왜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사람이 속옷이 보이든 말든 그거는 왜 묘사한 것이며 엄청 퇴폐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쓸데없는 묘사를 했어요. 19세.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잠깐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그래도 재밌었죠. 제가 이거 근데 왜 골랐냐면 이거를 이렇게 뚜루루루 이렇게 넘겨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맨 앞장이랑 맨 뒷장에 마지막 문장을 확인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나는 영혼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바로 반전 포인트인 줄 알았어요. 약간 식스센스처럼. 이 정도면 39금이에요. 식스센스처럼 약간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살아있는 존재인 줄 알고 막 나대다가 알고 보니까 뭐가 자꾸 이상한 수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영혼이었던 것이다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나는 영혼이라고 말하네요. 개미할게. 오늘은 저기 앉아있네. 귀여워. 저거요. 제가 앉혀놓은 게 아니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뭔가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유튜브에서 댓글 달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 댓글을 제가 있는 이 화면에다가 글자만 이렇게 띄우는 거 있죠. 그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막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저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배를 보이게 해놓으면 어때? 하면서 막 저렇게 앉혀놓고 라마까지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유령은 되게 영향력이 없는 유령이에요. 오죽하면 살기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살아있는 아내를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목을 졸랐는데 아내는 아무런 타격조차 받지 않았죠. 멀쩡하게 옷을 다 갈아입고 막 그러고 있었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럴 정도로 어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택시에 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택시 문은 뭐 통과하든 말든 알아서 한다고 치고 거기 시트에 앉았으면은 그 물리적인 시트랑 접촉이 돼서 거기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앉은 채로 가는 게 말이 돼요? 아니면 자기가 앉아있는 신용을 하고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차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둥둥 떠서 가는 걸까요? 앉을 수가 없잖아요. 궁뎅이랑 시트랑 어떻게 닿냐고요. 안 닿는다며. 지금 제가 진지충이에요?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택시를 타고 갔을까? 그래서 자기 상상인 줄 알았다고요? 자기의 정신이 상상한 대로 표현한 건 줄 알았군요. 그리고 이 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좀 찐따처럼 표현되기는 했었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약간 정신병이 있었을 법도 한데 아쉽게도 아니었네요. 그 처음에 바람 핀다고 생각한 것도 다 오해인 줄 알았어요. 찐따인 남편이 혼자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혼자 막 아내 미워하다가 결국 어디서 얻어먹고 죽은 다음에 부들부들 내 아내가?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계속 열받아 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죠. 근데 그냥 진짜였네요. 주마등같이.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아까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막 1년 전에 일부터 막 생각이 나면서 2, 3년 전이었나요? 바람핀 건?
그때 일부터 생각이 나면서 그때 아내가 어떻게 그 차를 마시게 됐는지 막 그런 거 그런 게 다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찐따 놀리지 마요. 괜히 찔리잖아요. 아, 그게 제가 찐따라서요. 제가 찐따라서 찐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찐따가 아닌 사람이 그러시면 찐따는 상처를 받아요. 아, 전 찐따가 아니라세요? 뭐죠? 갑자기 발을 빼시네요.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약간 저질스러운 묘사가 좀 많기는 했지만 마침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지금 비 와요? 저 아까 저녁에 들어올 때는 비 안 왔는데 지금은 비 와요? 분위기 제대로 타서 들었어요. 거기 어딘데요? 여기 서울인데 비가 안 와요. 지금 아까부터 이 소설에는 비 오는 날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부산, 대전도 와요. 그렇게 먼 곳이면 올 수도 있겠다. 그럼 읽어주는 예니밍 fan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